군인 딸의 십자인대를 끊어버린 부패한 장교들, 쓰리스타 엄마가 면회를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여 그들을 박살내기 위해 군단 전체를 이끌고 쳐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인제 대한민국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악지대. 겨울의 문턱에 선 이곳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세상의 모든 색을 집어삼킨 듯한 짙푸른 산맥은 침묵 속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 전가람 중장 쓰리스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설악능선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겨울 햇살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군단 사령부 전체를 감도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짧은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외동딸 유난을 소위. 어릴 적부터 엄마의 군복 입은 모습을 동경하며 자라 기어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병 장교로 임관한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험지 중에 험지라는 제12보병 사단을 지부대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딸을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추처럼 매달고 살았다. 오늘 오후 12사단 방문 일정 준비되었습니다. 부관의 차분한 보고에 가람은 비로소 시선을 거두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군단장의 사단 순시라는 공식적인 명분이 있었지만 그 본질은 딸의 얼굴을 잠시라도 보기 위한 어머니의 사심이었다.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아닌 그저 딸의 안위가 궁금한 어머니로서의 발걸음이었다. 검은색 지휘 차량이 눈 덮인 산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12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사단장 이하 지휘부가 총출동하여 그녀를 맞았다. 깍듯한 경례와 의전이 이어졌지만 가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 곧 만나게 될 딸에게로 향해 있었다. 사단장 수고 많소. 나는 면회실로 바로 가지. 잠시 딸 아이 얼굴만 보고 업무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사단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면회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가람은 외투를 벗어 부관에게 건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그리운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다. 유난을 소위가 목발을 짚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뚝이며 다가오는 딸의 모습은 가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정하게 다린 전투복, 흐트러짐 없는 용모였지만 오른쪽 다리를 전혀 디디지 못한 채 힘겹게 몸을 옮기는 모습은 그 어떤 위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고통의 증거였다. 하늘아. 가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늘 강철 같던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균열이었다. 하늘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서툰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목발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다. 충성. 소위 윤하늘 군단장님께 아니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앉아. 어서. 가람은 딸의 어깨를 잡아 자리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시선은 딸의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그 옆에 놓인 목발에 고정되었다. 다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아, 이거요? 훈련 중에 좀 삐끗했습니다. 산악 훈련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하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가람은 속지 않았다. 수십 년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의 눈은 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과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삐끗한 수준의 부상이 아니었다. 저것은 심각한 부상, 어쩌면 군 생활을 위협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확한 부상명이 뭐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친 건지 육하원 측에 맞춰 보고해. 어머니가 아닌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한 음성에 하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지난주 유격 훈련 마지막 산악 장애물 극복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가람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십자인대 파열은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이며 완벽한 회복을 장담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에게 단 한 줄의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인가. 군단장의 직계 가족인 장교가 훈련 중 이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최소한 언질이라도 왔어야 정상이었다. 딸이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부대 지휘 계통의 보고는 별개였다. 이것은 명백한 보고 누락이었다. 왜 알리지 않았어? 나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일로 엄살 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고 싶지 않은 딸의 간절함. 하지만 가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두꺼운 얼음장 아래에 잠겨 있었다. 내 주치의가 누구지? 수술은 하기로 한 건가? 아직 군의관님과 이야기 중입니다. 부대 일정이 바빠서. 핑계 대지 마. 가람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부대 일정을 핑계로 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수술을 미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딸의 눈빛 깊은 곳에서 가람은 두려움을 읽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공포. 면회는 그렇게 짧게 끝났다. 가람은 딸을 부축해 의무대로 바래다 주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와 의심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의 딸이,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부대 안에서 이런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된 치료나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는 누군가의 존재. 차량에 오르자마자 가람은 스마트폰을 들었다. 사단장이나 참모장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번호를 누른 상대는 3군단 감찰참모부의 비공식 정보 라인이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해. 그녀의 목소리는 강원도 겨울 바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제12보병사단 독수리여단 비호대대. 소속 중대 윤하늘 소위. 부상 관련 일체. 공식 기록, 비공식 정보 전부 긁어모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특히 윤소위 주변 인물들, 특히 지휘 개선의 남성 상관들.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해. 일주일 주지.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전화를 끄는 가람은 다시 창밖의 험준한 산맥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설산 어딘가에 자신의 딸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추악한 진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버섯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분노와 군단장의 권력이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되어 인제의 겨울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 숙청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전가람 군단장의 비밀 지령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3군단 헌병단과 감찰부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감찰이나 수사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움직임은 수면 아래의 자맹과도 같았다. 헌병단 특수임무대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들과 감찰부의 정예 장교들로 구성된 비공식 팀은 마치 유령처럼 12사단 비호대대 주변을 맴돌았다. 팀을 이끄는 것은 3군단 헌병대대장 박상현 중령이었다. 전가람이 소령 시절부터 눈여겨보았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군단장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기억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니었다. 성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군단장의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첫 번째 목표는 공식 기록이었다.
윤하늘 소위의 부상 당일 훈련일지, 상황보고서, 대대 의무실의 진료기록까지. 박중령의 팀은 합법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해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들을 샅샅이 훑었다. 기록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평범했다. 산악장애물 훈련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 우측 슬관절 염좌,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은 염좌라는 두 글자로 둔갑해 있었다. 명백한 허위 보고이자 사건 축소의 증거였다. 개인 부주의라. 박중령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군에서 개인 부주의라는 말처럼 편리한 단어는 없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지휘관은 면죄부를 받는 마법의 단어였다. 기록 분석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공개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박중령은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법한 인물부터 접근하기로 했다. 윤하늘 소위와 같은 중대 소속의 신임 하사들, 그리고 다른 소대에서 근무하는 여군들이었다. 수사관들은 휴가를 나가는 병사나 간부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인제 버스터미널의 한적한 퓨전 음식점, 주말 외박 군인들로 붐비는 PC방의 흡연실 같은 곳이 그들의 접선 장소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그것도 헌병에게 발설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소희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한 여성 하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희 같은 신임 간부들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중대장님이랑 행정보급관님이 유독 윤소희님만 미워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비호대대 3중대 중대장 오평호 대위와 행정보급관인 백철민 상사. 그들이 바로 부패의 진원지였다. 오평호 대위는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쓰리스타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온 윤하늘을 처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으로 하늘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깍듯했지만 훈련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교묘하게 하늘을 괴롭혔다. 군단장님 따님이 이 정도 훈련으로 퍼지면 되겠어? 역시 여군은 체력이 문제야. 윤소희, 커피 한 잔 타와. 사관학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주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과 인격 모독적인 언사가 일상처럼 이어졌다.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전체 간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불필요한 야간 근무나 주말 당직을 몰아주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백철민 상사는 5대위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그보다 더 악랄한 폭력의 실행자였다. 그는 거친 입담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중대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그는 윤하늘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계집애가 장교랍시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야 윤소희, 네가 군단장 딸이면 다야? 여기서는 계급장 떼고 붙는 거야, 알아들어? 그의 괴롭힘은 훈련 중에 가장 심해졌다. 일부러 더 힘든 군장을 매게 하거나 모두가 쉬는 시간에 혼자만 연병장을 돌게 했다.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훈련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사건 당일 유격 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산악 외줄타기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비가 온 뒤라 바위와 지면이 매우 미끄러운 최악의 조건이었다. 모두가 안전을 우려했지만 오대위와 백상사는 훈련 강행을 고집했다. 이 정도의 훈련을 포기하면 을지부대 용사가 아니지. 특히 윤소희. 똑바로 못하나. 백상사는 안전 로프를 점검하는 척 다가가
하늘의 발목 근처에 있던 미끄러운 돌멩이를 교묘하게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다리가 뒤틀리며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악! 고통에 찬 하늘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백상사는 낄낄거리며 다가와 말했다. 꼴 좋다.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 군인이 그 정도에 쓰러져서 되겠어? 오대위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못 본 척 외면했다. 사건 직후 그들은 중대원 전체를 집합시켜 입막음을 시켰다. 오늘 일은 훈련 중 일어난 사소한 사고다. 헛소리하고 다니는 놈은 군 생활 끝날 줄 알아라. 특히 윤소위. 너는 군단장님 얼굴에 똥 칠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 잘해. 그들의 협박에 그리고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폐쇄성 앞에 모두가 침묵했다. 하늘 역시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될까 두려워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끔찍한 진실을 가슴에 묻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수사관들의 보고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한 젊은 장교의 꿈과 자존심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으며 군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추악한 폭력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보고서에는 오평호 대위와 백철민 상사가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유류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부패는 폭력을 낳고 폭력은 부패를 먹고 자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그곳에 있었다. 박상현 중령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군단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 보고서가 어떤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군단장님 3군단 헌병대대장 박상현 중령입니다. 들어와. 가람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에 어둠이 내린 인제의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중령이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올려놓자 가람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했네. 박 중령이 경례를 하고 조용히 물러난 후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가람은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그녀의 손끝은 차가워졌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려왔다. 딸의 고통, 가해자들의 비웃음, 방관자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활자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다. 작전참모, 헌병대장, 감찰참모, 특임대장. 전원 5분 내로 내 집무실로 집합시킨다. 완전 전투복장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이제 곧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의 군단장으로 변할 것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눈을 뜬 순간이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강원도 인제의 산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3군단 사령부는 거대한 벌집처럼 소란스러웠다. 군단장 전가람 중장의 긴급 명령에 따라 군단 직할대인 헌병 특수임무대 SDT와 기동대대 병력이 완전 무장 상태로 도열을 마쳤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장갑차의 낮은 엔진음과 병사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이 날카로운 긴장감을 자아냈다. 전가람은 전투복에 방탄조끼까지 착용한 채 지휘 차량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머니의 고뇌나 인간적인 분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서리빨 같은 결단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인 헌병대장 박상현 중령과 특임대장을 앞에 두고 최종 명령을 하달했다. 목표 12사단 비호대대. 작전명은 독수리 사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진입과 동시에 부대 전체를 완전 장악한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위병소부터 무기고 지휘통제실까지 주요 시설을 확보한다. 단 한 명의 저항도 용납하지 않는다. 저항 시에는 규정에 따라 즉각 제압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박중령. 예, 군단장님. 일중대장 오평호 대위, 행정보급관 백철민 상사. 두 사람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직위 해제 후 대기시킨다. 모든 증거 자료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남김없이 확보해. 그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파헤칠 증거들이다. 가람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작전은 12사단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우리가 대대 정문을 통과하는 즉시 내 이름으로 통보해. 이것은 군단장의 고유 지휘권에 따른 군 기강 확립 작전임을 명확히 밝혀라. 어떠한 외부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 상급 부대인 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이 예하 사단장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직접 예하 대대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치였다.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칠 수 있었고 상부의 거센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가람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상적인 외과 수술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했다. 출동. 가람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어둠을 가르며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거대한 이무기처럼 12사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비호대대 위병소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군단 헌병대의 장갑차와 지휘 차량들이 급정거했다. 정지. 누구냐? 야간 경계에 근무 중이던 위병소 초병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이어 쏟아져 나온 특임대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묻혀버렸다. 헬멧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위병소를 장악했다. 3군단 직속 헌병대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군단장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간다. 모든 저항은 반역 행위로 간주하겠다. 박상현 중령의 외침과 함께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 팀은 통신실을 장악하여 외부와의 모든 교신을 끊었고 다른 팀은 대대장과 주임원사의 숙소를 급습하여 그들을 무장 해제시킨 후 관사에 연금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대대장은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군단장의 명령서와 차갑게 겨눠진 총구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전가람을 태운 지휘 차량이 대대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아직 잠에 취해 있던 대대 전 병력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잠옷 바람으로 혹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입고 뛰어나온 병사들과 간부들은 연병장을 둘러싼 헌병들과 살기등등한 특임대원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 앞으로 전투복 차림의 전가람 군단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역광을 만들어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심판자처럼 보였다. 일중대장 오평호 대위, 행정보급관 백철민 상사. 앞으로. 가람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던 병사들 사이에서 사색이 된 오평호와 백철민이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들은 아직도 이 사태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오평호가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가람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너희들에게 경례받을 생각 없다. 가람은 그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다. 군복 뒤에 숨어 부하의 인권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다. 그녀는 박중령에게서 넘겨받은 보고서 파일을 높이 쳐들었다. 너희가 윤한을 소위에게 저지른 모든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훈련을 빙자하여 저지른 살인 미수행위,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군수품을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까지 이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나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군단장의 입을 통해 폭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백철민 상사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윤소위 그 계집애가. 그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병장을 갈랐다. 전가람의 손바닥이 백철민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친 것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3스타 장군이 일개 상사의 뺨을, 그것도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후려친 일은 없었다. 내 놈의 더러운 입에 내 딸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가람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다. 그녀가 손짓하자 헌병들이 거대한 모니터 화면을 연병장 중앙으로 끌고 왔다. 화면에는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된 영상과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다른 부대원들을 협박하며 입막음하는 백철민의 목소리, 윤하늘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오평호의 음성,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증언하는 동료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오평호와 백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사냥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냥꾼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여군 장교의 어머니, 대한민국 육군 3군 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2명을 체포해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죄목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명예훼손, 특수상해, 초병폭행, 군용물 횡령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하도록. 단 하나의 가명도 없을 것이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2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단단한 팔에 제압되어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추악한 권력은 절대 권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가람은 연병장의 도열한 모든 장병을 둘러보며 마지막 선언을 했다. 오늘 이후로 이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시작한다. 부조리와 폭력에 고통받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모든 장병들. 지금부터 군단장 직속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모든 신고자의 신원은 내가 직접 보장한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을 겪었을 또 다른 윤하늘들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병든 뿌리는 뽑아낼 것이다. 이 비호대대를, 아니, 내가 책임지는 3군단 전체를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 이것은 군단장으로서의 내 약속이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한 어머니의 분노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부패한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연병장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공포와 체념 대신 희미한 희망과 용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전가람 군단장의 강철 같은 의지가 비호대대를 휩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 핥히고 간 숲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벽의 충격과 공포가 가라앉자 부대는 거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오평호 대위와 백철민 상사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고름 한 방울이었고 그 아래에는 상상보다 훨씬 깊고 추악한 환부가 도사리고 있었다. 3군단 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헌병단 특별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에서 진돗개 박상현 중령은 오평호 대위를 마주하고 앉았다. 오평호는 더 이상 위세등등한 중대장이 아니었다.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을 비비며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는 감추지 못했다. 박 중령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육사 선배님이시고 이번에 진급 심사 들어가는 것도. 닥쳐. 박상현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오평호의 말이 뚝 끊겼다. 박상현은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지듯 펼쳐놓았다. 오평호가 유류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날짜와 양이 적힌 유류관리대장 사본, 부대 운영비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서, 심지어 그가 특정 부사관들에게 폭언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육사? 그 명예로운 이름을 내 놈 입에 올리지 마. 넌 후배의 꿈을 짓밟고 병사들의 피땀을 빨아먹은 기생충이야. 진급? 넌 이제 불명예 전역만 안 당하면 다행일 줄 알아. 오평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군단장님, 월권입니다. 자기 딸 때문에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뒤엎은 거라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국방부에 진정 넣고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박상현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평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제보해. 얼마든지. 그럼 이 모든 증거 자료가 언론사 편집국 책상 위에 올라갈 테니까. 쓰리스타 군단장 딸 괴롭힌 파렴치한 장교의 추악한 실체. 헤드라인 괜찮지 않아? 내 가족, 내 동기, 내 선후배들이 모두 보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오평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의 마지막 무기였던 여론전 카드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달은 것이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옆 조사실의 백철민 상사는 더욱 원초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은 베테랑 수사관은 그의 군 생활 비위 기록과 통장 거래 내역을 읊어주기 시작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후임들에게서 상납받은 금품 내역까지. 백철민의 허세는 금세 꺾였고 그는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오평호가 저지른 더 큰 비위들을 술술 불기 시작했다. 추악한 공범 관계는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같은 시각 전가람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직속 상관인 제2작전 사령관 포스타우로부터 직통 전화가 걸려왔다. 전 장군,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군 지휘 계통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예하 사단의 군단 특임대를 투입해.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당장 병력 철수시키고 원상복귀시켜.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녹이 어린 고함에도 가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사령관님, 제가 확보한 12사단 비호대대 관련 보고서입니다. 지금 즉시 사령관님께 전송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 읽어보신 후에도 저에게 병력 철수를 명령하신다면 그때는 따르겠습니다. 보고서는 나중 문제고. 절차를 어겼잖아, 절차를.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정기 검진 날짜가 아니니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제 눈앞에서 제 부하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절차나 따지며 방관하는 것이 지휘관의 도리입니까? 그랬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람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일로 군복을 벗게 된다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노발대발하던 사령관은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지휘관의 결기 앞에서 절차와 관행이라는 낡은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 1인실.
윤하늘은 밀려드는 혼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동료들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전해 들었다. 어머니가 군단장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 자신을 괴롭히던 상관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사실. 안도감과 고마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군 생활 전체를 거셨어. 나는 역시 어머니에게 짐만 되는 존재야. 그녀가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전가람이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밤샘 지휘와 보고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몸은 좀 어때? 어머니의 첫마디에 하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 때문에 그런 무모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군 생활은 어떡해요? 저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복귀하거나 정 안 되면 전역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람은 우는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 때문이 아니야. 가람은 딸의 눈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시작은 내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미의 마음이었겠지.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내가 비호대대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너처럼 고통받으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어. 그들의 썩어가는 상처를 보고도 덮어버리는 것은 군단장이기 이전의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딸의 퉁퉁 부은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는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테니까.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너는 이 거대한 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군인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강한 위로에 하늘은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죄책감과 자기 연민이 씻겨나간 자리에 새로운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비호대대에 설치된 군단장 직속 신고센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가해자들이 실제로 처벌받는 모습을 목격한 병사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오평호와 백철민 외에도 병사들의 월급을 갈취해온 다른 간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선임병, 심지어는 부대 인근 민간업자와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러온 더 높은 직책의 간부들에 대한 증언까지 쏟아져 나왔다. 감찰팀장인 최진규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람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군단장님, 이건 단순히 몇몇 간부의 일탈이 아닙니다. 대대 전체, 어쩌면 연대 전체에 걸쳐 만연한 구조적인 부패 사슬입니다. 저희가 건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전가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3군단의 광활한 책임 지역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빙산이라면 통째로 드러내 수면 위로 올려야지. 최 대령, 감찰 인력을 총동원해. 비호대대뿐만 아니라 12사단 전체, 그리고 필요하다면 3군단 예하 모든 부대로 감찰을 확대할 준비를 하게. 이번 기회에 내 손으로 내 부대의 모든 종기를 짜낼 테니. 한 어머니의 분노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부패한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일의 중심에 전가람은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서 있었다. 전가람의 선전포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독수리 사냥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그녀는 3군단 예하 전 부대의 특별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빙자한 고강도 감찰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감찰의 명분은 군 기강 확립과 전투력 강화였지만 그 실체는 군단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구악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었다.
감찰팀은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각급 부대를 급습했다. 그들의 손에는 군단장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이 들려 있었다. 장부 제출 요구권, 무기고 및 창고 불시 점검권, 전 병력 익명 설문조사권까지. 마치 몸 전체에 퍼진 암세포를 찾아내려는 듯 그들의 감찰은 집요하고 철저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비호대대의 직속 상관이었던 대대장이었다. 그는 군단 헌병대의 소환 조사를 받으며 나는 몰랐다. 부하들의 일탈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감찰팀은 그가 과거 윤한을 소위가 제출했던 면담 신청서를 반려하고 백철민 상사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다른 간부들의 건의를 수차례 묵살했던 기록을 찾아냈다. 명백한 지휘 책임 유기이자 직무유기였다. 전가람은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대대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읍소했다. 군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부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가람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기회? 내가 묵살했던 내 부하들의 고통은 기회가 아니었나?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군복 벗을 준비나 해. 다음 날 대대 전 병력이 모인 연병장에서 대대장은 쓸쓸하게 이임식을 치러야 했다. 그의 어깨에 있던 지휘관 견장은 새로운 대대장에게 인계되었다. 새로 부임한 인물은 전가람이 직접 고른 강직하고 능력 있는 소령이었다. 부대를 떠나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잘못된 리더의 최후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것은 그 어떤 구호나 교육보다 강력한 교훈이었다. 숙청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비호대대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토대로 감찰팀은 12사단 보급 수송대대의 비리 네트워크를 포착했다. 중심에는 보급대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주상필 원사가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보급 업무를 담당하며 부대 안팎의 거미줄 같은 인맥을 구축하고 부패의 성을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군용 유류를 빼돌려 인근 주유소에 팔아넘기고 폐기해야 할 군수품을 민간 고물상에 넘겨 뒷돈을 챙겼으면 심지어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나 방한용품까지 창고에 숨겨두었다가 암시장에 팔아넘겼다. 그의 아성은 철옹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헌병대의 압수수색은 그의 비밀 장부와 차명 계좌를 찾아냈고 그의 집 창고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한 수백 켤레의 전투화와 겨울 파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다. 전설의 최후는 허무했다. 그는 군용 트럭 위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갔고 그가 착복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그가 숨겨두었던 신형 군수품들이 마침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날 비호대대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부패의 뿌리는 군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감찰 과정에서 특정 부대들이 인근의 한 식당과 건설업체에 일감과 물품 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단가를 부풀려 군 예산을 빼먹고 그 대가로 부대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향응과 뇌물을 상납해왔다. 전가람은 군 검찰과 지역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군부대를 상대로 기생하던 민간업자들까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군대는 건드려도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독버섯 같던 악성 간부들이 사라지자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병영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았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은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불필요한 작업 동원은 사라졌고 훈련은 실전적으로 변했으며 복지시설은 개선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거짓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윤하늘은 이 모든 소식을 동료들의 면회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무리한 행보가 걱정되었지만 부대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어머니가 밖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면 자신은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여 그 폭풍에 힘을 보태야 했다. 그녀의 재활은 처절했다. 굳어버린 관절을 꺾고 약해진 근육을 되살리는 과정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자신을 조롱하던 백철민의 얼굴, 방관하던 오평호의 눈빛,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땀방울 하나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수이자 미래를 향한 단단한 주춧돌이었다.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담당 재활치료사가 그만하면 됐다고 만류할 정도로 그녀는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마침내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보조기구 없이 자신의 두 다리만으로 재활치료실 바닥에 우뚝 섰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던 전가람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딸은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이겨내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감찰 상황 보고를 받던 전가람에게 박상현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단장님, 이 정도로 정리하면 상부에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전가람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중령. 썩은 사과 몇 개 골라냈다고 해서 상자 속 다른 사과들이 썩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상자를 통째로 바꾸고 통풍이 잘 되게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시선은 이미 12사단을 넘어 자신이 책임지는 3군단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숙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군의 존엄과 기강을 상징하는 이 엄숙한 공간에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불명예의 낙인이 찍힌 오평호 전 대위와 백철민 전 상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죄목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상해,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길었다. 재판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군 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여러 부대에서 온 참관 장교들과 군법무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군 검찰 측은 그동안 확보한 물적 증거와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그들이 윤한을 소위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피고인 백철민은 군단장 딸이면 다냐는 식의 비아냥과 함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살인 미수와 다름없는 중범죄입니다. 군 검사의 열띤 논고에 백철민은 훈련 중 일어난 사고일 뿐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발악했다. 오평호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전가람 군단장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표적 수사이자 지휘권을 남용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군단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위해 벌인 사적 복수극에 불과합니다. 피고인들은 그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재판의 흐름이 미묘하게 피고인 측의 동정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증인석의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 아직 미세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목발이나 보조기구에 의지하지 않은 유난을 소위가 군복을 입고 증인석에 섰다. 길고 혹독했던 재화를 이겨낸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변호인의 교묘한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증인은 군단장의 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과장하여 어머니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변호인을 마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이용하거나 내색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까?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폭력은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재판정 전체를 울렸다.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별을 비하하며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저는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이 군대에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가 아닌 이 군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충성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함께 피땀 흘리는 전우들을 향하는 것이지 부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부패한 상관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정연한 증언은 재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의 증언에 감명받은 다른 병사 증인들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피고인들의 만행을 고발했다. 며칠 후 최종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군 형법상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 오평호 징역 15년, 피고인 백철민 징역 12년. 두 피고인 모두 파면 및 전역급여 몰수형에 처한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오평호와 백철민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을 지켜보던 비호대대 병사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한쪽의 심판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건이 군 내부를 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3스타 어머니, 딸 괴롭힌 부대 간부들 직접 심판이라는 영웅담처럼 보도되었다. 국민 여론은 전가람의 과감한 결단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참군인, 군 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보수적인 세력 혹은 이번 숙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이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다른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다. 군 지휘 계통을 무너뜨린 독단적 행위, 사적 감정이 개입된 과잉 대응, 군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론은 점차 분열되었고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육군본부는 칼을 빼들었다.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가람 군단장의 지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녀는 군 개혁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군의 근간을 뒤흔든 문제적 인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으로 전가람을 태운 지휘 차량이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잘 정돈된 부대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가 향하는 곳은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칼날과 방패가 맞부딪히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군단장님? 걱정스러운 표정의 부관에게 가람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군인이다.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적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나.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맞서야 할 상대는 총칼을 든 적이 아니라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수십 년간 지탱해 온 낡은 관성과 견고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차량이 육군본부 본청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으로 인해 변화의 희망을 품게 된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가장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중추 계룡대 육군본부의 징계위원회실은 그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권위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중앙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심판자처럼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맞은편 방어자이자 피고인인 전가람 중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역대 참모총장들의 초상화가 마치 그녀를 감시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은 전장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평생 겪어온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숨막히는 고독과 압박감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징계위원장인 감찰 참모부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위원회의 시작을 알렸다. 전가람 중장. 본 위원회는 귀관이 3군단장 재임 시절 예하 12사단 비호대대의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군단 직할 병력을 투입하여 부대를 장악하고 지휘관을 임의로 직위 해제하는 등 군 형법과 군 인사법의 여러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자 한다. 그의 말은 사실에 기반했지만 교묘하게 정의와 개혁이라는 본질을 제거하고 절차 위반이라는 껍데기만 남겨놓은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전가람을 군 기강을 바로 세운 개혁가가 아닌 군 질서를 어지럽힌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인정하는가? 가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장성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질책,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녀의 순순한 인정에 몇몇 위원들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가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그 위반이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당방위라니? 누가 총칼을 들고 귀관을 위협했단 말인가? 한올로 장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를 위협했습니다. 가람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바로 침묵이라는 이름의 적이었습니다. 제 딸이자 부하였던 한 젊은 장교가 부대 내에서 잔혹한 폭력에 시달리다 군 생활이 끝장날지도 모를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계통은 침묵했고 동료들은 침묵했으며 군의 감찰 시스템조차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카르텔이 제 부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고 군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부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저의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3군단 자체 감찰 결과 보고서였다. 제가 찾아낸 결과물들입니다. 비단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인되고 대물림되어 온 구조적인 부패와 폭력의 사슬이었습니다. 보고 체계는 마비되었고 고충 처리 시스템은 가해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감찰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증거는 인멸되고 관련자들은 입을 맞추고 결국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뻔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군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힘있는 반격에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낡은 시스템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참모총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군 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전 장군의 충정과 문제의식은 이해하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군은 질서와 위계가 생명이야. 지휘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군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오. 그대는 그대의 행동이 초래할 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소? 혼란이 두려워 암세포를 방치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살인 방조범입니다. 총장님. 가람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저는 혼란을 각오했습니다. 아니, 혼란을 의도했습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에는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켜야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군의 질서가 잠시 흔들렸을지언정 그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신뢰를 되찾고 더 단단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파괴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섣불리 그녀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새장 속에 갇힌 암사자처럼 보였지만 그 포효는 철창을 넘어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참모총장의 부관이 다가와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짧은 보고를 듣는 참모총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부관에게 고갯짓으로 물러가게 한 뒤 복잡한 표정으로 가람을 바라보았다. 방금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소. 이번 사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요동쳤다. 이것은 더 이상 군 내부의 징계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 전체가 지켜보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된 것이다. 전가람이라는 인물이 군 수뇌부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상징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했다. 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떼지 못했다. 가람의 행동을 징계하자니 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영웅을 탄압하는 보수 집단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징계하지 않자니 군의 지휘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참모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의의 정회를 선언했다. 가람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승리한 것도 패배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안에서 외부의 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장성들의 당혹스러운 얼굴을.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본청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앞을 뜻밖의 광경이 가로막았다. 수십 명의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건물 앞 광장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람이 그들 앞을 지나가는 순간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굳은 연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계룡대에 조용히 잠입한 이름 없는 지지자들이었다. 그들의 말없는 응원을 받으며 가람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군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희망이 되어야만 했다. 새장 속의 암사자는 이제 철창을 부수고 나올 준비를 마쳤다. 징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고 전가람 군단장이 계룡대를 떠난 후 군 내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군 수뇌부는 청와대의 권고와 들끓는 여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심을 거듭했고 군 전체는 이 사태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가장 연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품은 한 사람이었다. 부대로 복귀하여 가벼운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윤한을 소위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을 보며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를 영웅으로 치켜 세우는 기사도 군 기강을 문란케 한 범죄자로 매도하는 기사도 모두 그녀에게는 비수처럼 박혔다. 이 모든 논란이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언제까지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보호만 받고 있을 수는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싸움의 원인이나 상징으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전사가 되기로. 그녀는 밤을 새워 글을 썼다. 그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윤하늘이 동료 군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자 군 수뇌부에게 올리는 공식적인 탄원서였다. 그녀는 탄원서에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부조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명의 군인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전가람 군단장의 조치가 왜 사적 복수가 아니라 썩어버린 군 조직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술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파했다. 전가람 군단장의 방식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환부를 눈앞에 두고도 절차와 규정 뒤에 숨어 외면하는 것이 과연 지휘관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저는 그날 군단장이 아닌 죽어가는 부하를 살리려는 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디 한 사람의 절차 위반을 벌하려다 군 전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완성된 탄원서를 들고 가장 먼저 자신의 동기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용기 내어 증언해 주었던 비호대대의 전우들을 찾아갔다. 이건 강요가 아니야. 하지만 동의한다면 너희의 이름을 빌려줘.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동료들은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과 계급, 군번을 적어 넣었다. 한 명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2명이 되고 10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하늘의 탄원서를 올렸다.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면 몇 분 뒤 다른 사람이 다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마치 들불처럼 탄원서는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3군단 예하 부대 장병들이 움직였다. 전가람의 개혁을 직접 체험하고 그녀의 진정성을 믿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나도 서명하겠다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밀 댓글로 달기 시작했다. 이윽고 전방의 다른 군단, 후방의 군수사령부, 심지어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행정병들까지 계급과 부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 보이지 않는 혁명에 동참했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운동이 아니었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젊은 군인들의 집단적인 항의이자 전가람이라는 희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이 움직임은 군 수뇌부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전가람을 몰아내고 싶었던 구악 세력의 장성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들은 각급 부대의 탄원서에 서명하는 인원은 색출하여 엄중문책하겠다는 협박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협박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억압에 분노한 장병들은 더욱 격렬하게 서명에 동참했다.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던 한 부사관은 자신의 관물대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익명의 쪽지와 함께 수십 명의 서명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거대한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탄원서에 서명한 인원이 수천 명을 넘어섰다.
일개 장교가 시작한 탄원서에 현역 군인 수천 명이 실명으로 동참한 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윤하늘은 동료들과 함께 이 수천 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탄원서 뭉치를 들고 계룡대로 향했다. 그들은 정문에서 제지당했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늘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했다.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군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탄원서는 한 명의 장군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와 군의 명예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당찬 외침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 여군 장교의 눈물, 군심을 움직이다. 전가람 장군 징계, 수천 장병 실명 탄원으로 제동. 여론은 다시 한번 전가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돌아섰다. 국민들은 군대 내부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건강한 변화의 바람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냈다. 며칠 후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는 다시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위원들의 책상 위에는 전가람의 징계심의 서류와 함께 수천 명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만약 전가람 장군을 부당하게 징계한다면 우리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다. 참모총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탄원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상명하복의 낡은 권위만으로는 이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 군인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군의 역사를 새로 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었다.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다. 육군 참모총장의 무겁고 장엄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전가람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입을 주시했고 다른 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전가람 중장의 행위는 명백히 현행 군법이 규정한 지휘 절차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그의 첫마디에 가람을 몰아내고 싶어 했던 보수파 장성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참모총장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잠시 숨을 고르자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법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고 규정은 때로 개혁의 족쇄가 되기도 한다. 징계위원회는 전 장군의 행동이 군의 근간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가는 뿌리를 잘라내고 군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한다. 또한 수천 명의 장병들이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군번을 걸고 올린 탄원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는 전가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질책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인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이에 본위원회는 전가람 중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모든 징계 절차를 종결한다. 서면 경고. 사실상 징계가 아니나 다름없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완벽한 승리였다. 군 수뇌부가 전가람의 행동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그 명분과 정당성은 전적으로 그녀의 편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수파 장성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여성 장군과 그녀를 따르는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이 소식은 전군의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3군단 사령부에서는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조용히 환호성을 질렀고 윤하늘이 복무하는 비호대대에서는 동료들이 그녀를 행가래치며 기쁨을 나눴다. 전가람은 군 기강 문란자가 아닌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가 계룡대를 떠나 3군단으로 복귀하던 날 부대 정문에서부터 사령부까지 이르는 길 양옆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누군가는 경례를 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강철 같던 전가람의 눈시울도 뜨겁게 젖어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참모 총장의 개인적인 호출을 받고 다시 계룡대로 향했다. 이번에는 징계위원회실이 아닌 아늑한 총장의 집무실이었다. 참모 총장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전 장군, 나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소. 우리 군이 얼마나 낡고 병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가 필요한지를 말이오. 그래서 전 장군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려 하오. 그가 내민 것은 육군 혁신 태스크포스 창설안이었다. 군단장 직책을 유지한 채 육군 전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병영 문화를 설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기구였다. 자네의 그 돌멩이를 이제 합법적으로 군 전체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권한을 주겠소. 자네를 막으려던 자들이 이제는 자네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야. 이것은 나의 패배 인정이자 전 장군에 대한 나의 신임의 증표요. 참모 총장은 낡은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위협했던 가장 날카로운 칼을 끌어안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전가람의 비공식적인 개혁은 이제 육군 참모 총장의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열고 있었다. 한편 윤하늘은 완벽하게 자신의 부대로 돌아왔다. 재활을 마친 그녀의 다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고 온갖 시련을 이겨낸 그녀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군단장 딸이나 사건의 피해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부조리에 맞서 싸워 변화를 이끌어낸 윤하늘 소위 그 자체로 존경받는 리더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조용한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신임 소대장으로서 소대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낡고 비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했으며 폭언이나 가혹 행위에 아주 작은 징후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았다. 그녀의 소대는 가장 훈련 성과가 좋으면서도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대 최고의 소대가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가람은 육군 혁신 태스크포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군 전체의 전가람표 개혁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어깨에 네 번째 별을 달아주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상작전 사령관이라는 육군의 모든 야전군을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다. 그 역사적인 임관식장 한편에서 이제는 대위 계급장을 단 윤하늘이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눈에 담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 역시 자신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왔다. 최우수 중대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특수전 사령부의 여군 팀장 선발 과정까지 통과한 명실상부한 육군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는 모녀가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수레를 이끄는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전우였다. 한때 꺾일 뻔했던 한 젊은 장교의 꿈은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은 군화 소리처럼 쉼없이 흘러 강원도의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몇 번의 봄과 여름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전가람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개혁의 씨앗은 군 전체에 뿌리내려 이제는 제법 튼튼한 나무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전가람. 그녀의 지휘 스타일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범이었다. 과거의 사령관들이 거대한 지휘 통제실 스크린 앞에서 전장을 논했다면 그녀는 직접 최전방 GOP 철책선으로 험준한 산악훈련장으로 흙먼지 날리는 포병 진지로 향했다. 어느 늦가을 새벽 서부 전선 최전방의 한 관측소 OP. 밤새 내린 서리로 철책이 하얗게 빛나고 비무장지대 너머 북녘 땅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긴장감이 팽팽한 이곳에 전가람 사령관이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예고 없이 나타났다. 사령관님, 어인일로. 초 소장은 경황이 없어 허둥댔지만 가람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다. 자네 부하들 경계 근무에 방해주지 마. 나는 그냥 병사들 얼굴이나 보러 온 거니까. 그녀는 방탄 헬멧을 쓴 채 경계 근무 중인 젊은 병사의 옆으로 다가갔다. 앳된 얼굴의 상병은 대한민국 최고 계급의 지휘관이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사실에 얼어붙어 총을 쥔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밤새 춥지는 않았나? 가람의 따뜻한 질문에 상병은 겨우 입을 뗐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이 날씨에 안 추울 리가. 신형 방한 피복은 제대로 보급됐고 발열 전투 식량 맛은 좀 어떤가? 먹을 만은 한가? 그녀는 군수품 카탈로그에나 나올 법한 질문이 아닌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질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병사의 긴장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방한화에 대한 불만, 특정 전투 식량이 맛이 없다는 솔직한 평가까지 털어놓았다. 가람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OP의 관측 장비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미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북한군 초소에서 몇몇 병력이 군사분계선 MDL에 근접하는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였다. 즉각 상황실에 비상이 걸리고 당직 사령은 규정대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준비하라고 외쳤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그러나 가람은 침착했다. 그녀는 관측 영상을 몇 초간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경고 방송은 하되 사격은 대기시켜. 저건 실질적인 도발 의지라기보다는 우리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기만책에 가깝다. 섣불리 총알 한 발 잘못 나갔다가 저들이 원하던 그림을 만들어줄 필요 없어. 대신 인근 포병 부대에 좌표 즉시 전송하고 K9 자주포들이 조용히 포신만 저쪽으로 돌리게.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힘보다 더 무서운 법이야.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요란한 경고 사격 대신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서슬퍼런 압박감에 북한군은 잠시 후 슬그머니 자신들의 초소로 물러났다. 불필요한 교전을 피하면서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명확히 보여준 완벽한 대응이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전략과 리더십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전설은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쓰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포천의 한 합동훈련장. 이제는 소령 진급을 앞둔 윤한을 대위가 이끄는 중대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그녀의 중대는 가상의 적이 점령한 고지를 탈환하는 임무를 맡았다. 미군 지휘관은 정면 돌파를 주장했지만 하늘은 위성사진과 지형 정보를 분석한 뒤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면은 적의 화력이 집중된 킬존입니다.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희생만 키울 뿐입니다. 대신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이쪽 절벽, 야간의 특수 로프를 이용해 기습 침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 중대원들은 산악 침투 훈련의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미군 지휘관은
그녀의 확신에 찬 브리핑과 중대원들의 높은 훈련 수준을 보고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하늘과 그녀의 중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절벽을 기어올라 적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기습 공격에 성공했다. 훈련 종료 후 미군 대대장은 하늘에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왜 전설인지 알겠군. 그리고 이제 당신이 왜 새로운 전설이 될 것인지도 알겠다. 그녀는 더 이상 전가람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리더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한 무리의 여군 사관생도들이 견학을 와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하늘에게 다가와 물었다. 존경하는 윤하늘 대위님. 저희도 대위님과 전가람 사령관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늘은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나 내 어머니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만의 강점을 찾아.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 가장 강한 군인은 총을 잘 쏘거나 체력이 좋은 군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군인이야. 그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다. 그녀의 말은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고통과 성장의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그녀가 뿌린 용기의 씨앗은 이제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군의 오랜 관행을 깨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청와대 충무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엄숙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차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저는 오늘 조국 수호의 가장 막중한 책임을 맡길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상작전 사령관 전가람 대장을 지명합니다. 회의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군 서열 1위. 전군을 지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전가람은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한 사람, 이제는 소령 계급장을 단 자랑스러운 딸 윤하늘에게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이 나눈 눈빛 속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함께 이뤄낸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세월은 다시 한번 강물처럼 흘렀다. 합참의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가람과 대령으로 명예롭게 예편한 윤하늘. 피와 땀, 눈물이 가득했던 군복을 벗은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은 집 앞 텃밭에서 함께 감자를 캐고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 군을 호령했던 장군과 지휘관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겪어냈다는 게. 하늘의 말에 가람은 멀리 보이는 설악의 능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우리는 해냈지. 그리고 이제 쉴 시간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군의 역사의 단순한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전가람 리더십은 육군사관학교의 필수 과목이 되었고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를 뜻하는 윤하늘의 결단이라는 말은 신임 장교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관용구가 되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었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대한민국 국군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때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고 가장 큰 짐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세상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길고 치열했던 그들의 전쟁은 마침내 완전한 평화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